일본이 아날로그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과연 얼마나 큰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고요. 성장률도 지금 최근에 핫한데 2027년까지로 놓고 봤을 때 연평균 업체별로 10% 이상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나 일본 자체 업체들도 일본 내 물류센터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전자상 거래가 되게 빨리 발달이 됐습니다. 아마존 재팬이 일본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수요가 늘었고요.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디지털 사용이 확 크게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면서 수요가 되게 급증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의 플러스, 일본 경제 부는 변화의 바람,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에게도 아직 일본 그러면 그냥 아날로그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또 물류센터, 이런 건설이 활발하다. 참 신선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서병수 애널리스트는 워낙 보폭이 넓어서 이 소식은 또 어떻게 하셨으며 또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일본 기업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 기업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주제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기업 중에 다이와 하우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실적 발표 자료에서 좀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다이와 인더스트리 하우스라는 회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되게 종합 건설 회사로 주택부터 산업용 건설,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큰 회사고, 시가총액도 27.6조 원, 한국 코스피로 하면은 거의 11위인 신한지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3월 말 결산 법인인데, 최근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9월 말을 마감하는 게 상반기가 되니까 실적 발표를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 6개 사업 부문 중에서 사업 시설이라고 하는 사업 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단독주택, 임대주택, 뭐 아파트, 상업시설, 환경에너지 이런 것들 포함한 사업 부분 중에서 가장 큰데, 네.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 이 상반기 기준으로 11.6% 성장했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6.1%나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졌구나 했고, 회사도 사실은 이 부분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업 시설이 뭐냐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예. 봤더니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공장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우리 진짜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그 부분 중에서도 물류센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되게 좋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 내용이 이제 단순히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되게 좋았다라는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물류센터라고 하면 우리는 저희 이제 물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로 데이터 센터도 언급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는 2022년부터 별도 브랜드인 DPDC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하고 지바현에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될 경우에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일본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조금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대규모로 하는 경우들은 좀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건설사들 저도 투자하지만 보통 아파트 아니면 해외 플랜트 건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물류센터 혹은 뭐 데이터 센터 이게 되게 크다고 하니까 네. 이게 작은 회사도 아닌데 신기하다라고 해서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최근에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가 되게 잘 되고 있고,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말한 이런 일본의 상위권 건설사도 실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다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이렇게 주제로 들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일본을 대표하는 건설사의 매출액이 또 영업이익률이 남다른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데이터 센터와 물류센터 건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였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데이터 센터부터 한번 알아보죠. 실제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를 요즘 많이 건설하는 건 맞습니까? 예,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되게 화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놀랐는데 일단 일본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과연 얼마나 큰가라는 것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날로그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크고 이미 절대 규모가. 근데 성장률도 지금 최근에 핫한데 2027년까지로 놓고 봤을 때 연평균 업체별로 전망치가 다르지만 10% 이상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는 대규모 큰 사업이다 하면은 되게 예외적인 거죠. 예. 참고로 이제 아까 제가 우리나라보다 일본 데이터 센터 시장이 크다 했는데 건설 시장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한국이 5,111억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일본이 8,136억 60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 부분에서도 일본이 꽤 크고 성장률도 10%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큰 숫자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뉴스들이 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 사용하는 거는 클라우드 업체들이니까 전 세계 메이저 클라우드 회사들이 과연 이제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냐라는 게 관건이 될 텐데 네. 최근 지금 1, 2년 사이에 글로벌 메이저 클라우드 회사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공언하거나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하면은 이제 작년에 아마존이 5년간 일본 데이터 센터에 2조 2,6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2조 2천이면 10배 하면은 20조 이상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오라클은 향후 10년간 1.2조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지나고 난 4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2년간 4,4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는 구글이 일본에 1,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주요 업체들의 발표 금액만 하더라도 총 투자 규모가 4조 엔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40조 원을 순수 데이터 센터에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메인 1, 2, 3, 4위 상위권 다 들어온 거니까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일본의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밑단의 다른 기업들이나 나눠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와 하우스 인더스트리가 지바현에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건설을 아까 크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다른 일본의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가 오바야시라고 하는 건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일본 도심지 내에 향후 10년간 1,000억 엔을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회사 중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홋카이도에 지금 300메가와트급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쓰이 부동산, 간사이 전력, 싱가포르 부동산 회사인 GLP, 호주 부동산 회사의 랜드리스,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회사의 에키니스 같은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일본 내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발표하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골드러시에 비유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경제연구소 한 군데에 따르면 2024년부터 3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금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많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2026년에 데이터 센터 용량이 2023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일본 내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립이 더 필요해서 짓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큰 기업들, 그리고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등의 여러 회사들도 일본 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발표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디지털이 계속 누적되면 데이터도 누적되니까 적당할 때 하나씩 더 지어가는 모습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긴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에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저는 네. 그 다음 질문을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지진 많이 나고 예.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기가 더 척박한 환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이런 데 구글도 데이터 센터 거기도 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더운 나라인데 이왕이면 한국에 지어주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북미 많이 사용하고 유럽 많이 사용하고 당연히 경제가 발달한 동북아시아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하고 북미 혹은 동북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같은 지역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공항으로서는 허브 공항이 인천공항이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광통신선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측면에서 일본의 데이터 센터가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좀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면에서는 일본이 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력풀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AI라든가 이런 디지털에 대한 수용도라는 것도 좀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일본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아시아 쪽의 허브 관점에서 일본을 조금 그동안 많이 몰린 측면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약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건설비 측면에서도 좀 싸게 하는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일본이 원래 좀 몰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좀 늘어나는 거는 일본 자체의 이런 디지털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극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들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또 자체 수요도 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자꾸 이제 일본을 볼 때 디지털 전환이 좀 되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10년간 이제 일본이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상위 기업들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DX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주요 IR 자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전 업종에서 다 나올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의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을 해주는 히타치라든가 NEC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 도입이 되면서 더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의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그 정부 지원 클라우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옮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표준 시스템들을 다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작업들을 2025년부터 가동을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디지털청이라고 하는 조직도 만들어서 조직도 일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클라우드와 관련되는 그 5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5개 업체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일본 자체 기업인 사쿠라 인터넷 5개 업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사실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냐 안 참여가 중요한데 이런 국가 인프라 정부 인터넷 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메이저 사업들을 참여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 규모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를 보고서 이제 일본에 직접 투자를 하는 메이저 클라우드 기업들도 꽤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디지털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있었는데 정작 강원도민들이 그거 유치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공간에 뭐 진짜 수백 명 근무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러면 공간은 줬는데 이걸로 고용 유발 효과도 안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왜 공간을 이렇게 준 거지? 이런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한국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일본은 이렇게 덜컥덜컥 짓는다는 건 지자체나 아니면 도쿄 시내 이런 걸 지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쿄 중심으로 많이 몰렸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와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좀 되게 지원을 되게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일본이 반도체가 이제 많이 뒤처졌으니까 일본에 과연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했을 때 갈 수 있겠냐 했을 때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때려받고 지원을 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가 중요하다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하지만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든가 혹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했을 때 대규모 발주 물량을 준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실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도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됐고 도심지 빌딩 내에서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산업용 공단에다 짓는 걸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도쿄도 중심지 외부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것들을 도쿄도 이외의 지역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일본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짓는 게 우리 과거에 인터넷 시대 광통식만 짓는 것 뿌리는 것처럼 네. 핵심적인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일본이 저희 라인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예. 데이터 주권 이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외부 일본 밖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는 것들은 일본의 국가 전략에도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안보적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본의 입지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이 유리하기도 한데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여기에 맞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어떤 종합적인 전략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희가 5개 업체 했을 때 사쿠라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 하는 회사지? 할 수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금 2024년 4월 달에 AI 관련돼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그 725억 엔을 할당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501억 엔, 그러니까 우리로만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사쿠라 인터넷이라는 회사에 할당이 됐는데 이 회사가 1년 전에 이제 홋카이도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도 130억 엔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 클라우드 메이저 사업자들이 다 글로벌 업체들이 위주로 하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130억 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500억 엔을 넘게 지원을 했고요. 아까 제가 소프트뱅크가 홋카이도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했는데 이 건설비가 한 600억 엔 정도 추정되는데 예. 그 절반을 일본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좀 차이가 좀 한국과 일본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보는 차이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막강한 보조금으로 땅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면 땅도 확보하고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도 저기에서 뭐 엄청난 전자기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건강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대규모 그 정전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것들 때문에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반발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도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는 한국하고 다르게 도심 내 빌딩에서도 좀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 시설 이런 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간 주거지하고는 거리가 먼 약간 산업시설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되게 크게 확장을 하고 대규모로 짓거나 혹은 뭐 아까 시원한 곳 같은 거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 지바현 유아바시에서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철회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싱가포르 개발 회사인 GLP라고 하는 데가 지금 도쿄도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좀 강하게 반발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가 일본이 유리화됐을 때 AI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용도 얘기도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짓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에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주거지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서 일조권이 뺏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그 지역이 이제 환경 파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한국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논의는 제가 계속 보지만 일본에서는 언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일종의 공단 짓는 개념으로 네. 신규 공단을 졌을 때 환경에 오염되거나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나 어떤 적절하게 수용을 하면서 공단을 짓고 저희도 가지 않습니까? 예. 요런 정도의 반발 정도라고 봐야지 이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와 관련돼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이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일본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물류센터도 늘고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최근에 물류센터 투자가 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늘고 있다만 하면 너무 표피적이니까 네. 몇몇 데이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글로벌 상업 부동산 투자 및 관리 회사인 컬리어스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2024년 7월 11일 날 그 일본의 4대 도시권의 대형 물류센터 공급에 대한 전망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일본 4대 도시권의 대형 물류시설이 2023년에 신규로 증설되는 것만 190만 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이후에 좀 줄지만은 2024년에 150만 평, 2025년에 140만 평, 2026년에 60만 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회사 CBRE라고 하는 데가 일본의 이제 물류센터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앞으로 이제 얼마나 쓸 거냐. 이게 올해 3월에 설문조사를 한 건데 예. 여기 하시는 분들의 51%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사용 면적을 더 늘릴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31%는 면적을 10% 이상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하는 거점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거점 수 같은 경우에도 35% 이상이 지금보다 늘릴 거다. 예. 그리고 그 중에 10% 이상은 거점을 최소 10% 이상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수요가 많네요. 그렇죠. 예, 네. 수요가 굉장히 늘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의 수요와 관련돼서 가장 좀 인상적인 것 중에 아마존 재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 전자상거래를 다 재패를 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다 재패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쿠텐이라는 데가 하다가 이걸 뒤집어 엎었는데 여기가 지금 아마존 재팬이 물류센터 관련돼서 2023년 한 해에만 1.3조엔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예.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투자 규모는 7조엔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단일로만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풀필먼트 센터 관련돼서도 최근에 8,300억 엔을 투자한 풀필먼트 센터를 공개를 해서 언론에서 핫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 한 해에만 라스트 원마일 배송 서비스에 250억 엔을 추가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마존 재팬이 지금 일본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어떠한 대규모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원형과 초기 스타트를 아마존 재팬이 끊었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단순히 이제 아마존 재팬 이후에도 물류센터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아마존 재팬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나 일본 자체 업체들도 일본 내 물류센터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핫하게 되면 이제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사 중에 하나인 캐피탈렌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싱가포르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추가로 펀드 규모를 165억 달러를 늘린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물류센터 관련된 폐쇄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규로 2개의 물류센터를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펀드 규모를 확장을 시킨 거죠. 예. 이런 거고 지금 일본에는 이제 다수의 이제 대기업 계열 부동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도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신사업들을 지금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와 인더스트리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미쓰이 부동산도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지금 올해 7월 11일 날 물류센터 관련되는 신사업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신규로 8개 물건을 추가 개발하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지역 친화적인 물류센터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머의 활용 그리고 뭐 냉동 냉장 창고 확대 친환경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 쪽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못지않게 굉장히 일본 내에서 핫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류센터 그러면 사실 이커머스가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처럼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어서 20년이 넘어가는 그런 텀인데 그러면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커머스에 재미를 붙인 건 아닐 것 같고 예. 도대체 물류센터 투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류센터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되게 큰데 일본이 생각외로 최근 몇 년간 이런 전자상거래가 되게 빨리 발달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아마존 재팬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 재팬이 일본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물류센터를 짓고 이걸로 전자상거래 하면서 원래 그전에는 일본이 라쿠텐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그 수요가 늘었고요. 여기에 이제 빠른 배송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느는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본에서도 디지털 사용이 확 크게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 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면서 수요가 되게 급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수요 급증에 더해져서 일본은 한국보다 리치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리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로 돈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구조가 되면서 투자 자금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용이해졌는데요. 지금 일본 리츠 시장이 2011년에는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3%밖에 안 됐는데 2021년 10년 뒤에는 그게 19%가 늘었고 운영 자산은 거의 18배 이상 증가한 3조 9천억 엔이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계화된 자금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물류창고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이 물류창고 노후화가 좀 그동안 되게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넘은 물류창고가 전체의 30%가 넘고요. 30년이 넘은 물류창고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노후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되게 물류창고들이 소규모였고 새로운 디지털화나 대규모 이런 것도 입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물류창고 수요하고도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류창고를 지어야겠다라는 수요들이 늘면서 최근 2, 3년간 안 그래도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 거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법안 하나가 좀 영향이 컸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이게 이제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화물 운전수 분들은 그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나 이렇게 많이 뛰다 보면 초과 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야근도 많이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초과 근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억제를 하는 법안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2024년 문제라고 할 정도로 한 단어로 하는데 월 평균 80시간 이상, 연간 최대 960시간 이상은 절대 근무를 못하게 한다. 물론 이 시간도 엄청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이 초과 근무가 굉장히 줄어든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에서 운전기사들 구하기도 힘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도심 인근에 이전보다 물류창고를 더 많이 짓거나 수요를 해야 되고 이런 화물 운전사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승하차 할 때도 본인들이 직접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편의할 수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투자들도
이전보다 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운전기사분들이 아무래도 줄게 되니까 창고에다 비축하는 물량도 전보다 늘어야 되니까 용량도 좀 늘어나야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2년 전에 공고가 돼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는 물류창고 투자들이 작년 올해 또 크게 늘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이 나름대로 그동안 노후화됐던 물류창고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라든가 근무 여건이 안 좋은 화물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제한된 형태로만 근무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건 근로복지 차원의 그렇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요. 투자자 말고요. 이거 택배비 올라가겠는데? 저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한 반발이라든가 실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번 조치가 나오고 나서요. 택배 가격들이 다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일본의 그런 물류 회사들의 부도 파산율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860개 도로 운송 회사들이 파산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39.8%나 증가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2009년 리만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인건비도 늘고 타격이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시행을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지금 노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동력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 가운데서 계속 쥐어짜듯이 화물 노동자들을 계속 써왔던 거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저임금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태를 계속하게 됐을 때 일본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보다도 일본은 노령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몇 년 지나면 다 사망하시거나 일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상태면은 신규 유입도 안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아예 몇 년 뒤에는 이런 물류 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번 이 법안도 제정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이게 산업계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2년간 유예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생각을 하기에 지금 상태로 계속 단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적게 쓰더라도 합리적인 물류 시스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화물 운전사분들한테도 좀 더 나은 시간과 함으로써 여기에 신규로 유입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시점에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자본 투자를 늘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사람을 적게 써도 되는 구조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현실이 지금 직면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물류센터라고 하는 게 그냥 용량만 늘리거나 혹은 그냥 근접지에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시대에 많게 사람을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되거나 첨단화되는 물류센터 건설도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진짜 일본 입장에선 절박한 마음에 물류센터를 더 지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데 짓고 많이 짓고 크게 짓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니까요. 예. 그렇다면 뭔가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는 물류센터 예를 들어서요.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뭐 휴머노이드가 직접 물류를 분류한다든지 뭐 이런 최첨단 기술과 결부되는 그런 시도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물류센터들의 상당수는 자동화 정도를 상당히 높이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한 대로 트럭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노령화되거나 이런 많은 운전사들이 있다 보니까 승하차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네.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서 이런 새로운 자동화 기기라든가 이전보다 물량을 늘게 되면은 하중 면적 같은 것들도 좀 더 강화하거나 하는 첨단 물류센터들을 늘리는 것들이 크게 늘고 있고요. 뭐 그런 사례들이 뭐 최근에 이제 몇 명인데 그건 뭐 구체적 일일이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요 물류센터들이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물류센터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이아 하우스가 물류센터도 지금 대규모로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짓고 있는 이 물류센터에 엔티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IT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AI, 드론 그리고 IoT 센서를 활용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무이나 자동 제어 그리고 여러 거점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언론 인터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수많은 그 물류센터라든가 운송회사의 뭐 일본 통운, 야마토 물류, 로지스티, SG 홀딩스 같은 회사들 보면은 전부 다 AI라든가 AI를 활용한 업무량 산출, 드론에 의한 운항, IoT를 위한 창고 운영 관리 효율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하는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여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IT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써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물리적인 공간, 창고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로서의 물류센터의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두에 일본에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이런 걸 많이 건립한다고 말씀을 주셨길래요. 흔히 말해서 요즘 일본 경제 의외로 경쟁력 있게 잘 나간다라고 해서 야 이거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관련한 회사들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다못해 니케이 관련한 종합주가지수에 기반해서 지표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저는 이게 일본이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는 게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시장성이 크게 개선됐다기보다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 강점이 있어서 좀 일부 생기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투자로 연결해야 될까요? 그냥 일본 경제가 지금 듣고 난 뒤에는 그냥 좋아졌다 이런 생각만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존의 양적 성장을 하던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의 질적 성장의 방식에 대한 약간 오해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인도에 투자한다, 베트남에 투자한다, 중국에 투자한다 했을 때는 되게 명료하잖아요. 그렇죠. 인구수가 몇 명이 되고 거기서 공장을 몇 개 짓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하나를 팔고 이러면은 되게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파이가 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인구 축소의 시대에도 무엇을 갈 것인가라는 고민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적 성장과 다른 질적 성장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질적 성장이 과연 양적 성장보다 덜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IMF 이전에 한국 경제도 되게 양적 성장을 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질적이거나 기술적인 걸로 집중을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더 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 성장을 해서 가는 것들이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이 직면한 현실이 단순히 일본만의 얘기냐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 구조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은 먼저 겪은 현실인데요. 일본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년, 15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제 지금 한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선진국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죠. 한국도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아까 예를 들어서 화물 운전사 기사분들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없으니까 근무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적은 근무 시간에서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투자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회나 업그레이드를 초할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후자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일본이 지난 10년, 15년간 그 이전에 경기 침체 겪으면서 자신들만의 했던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라고 하는 게
적은 인구로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IT가 반드시 돼야 되고 각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령화 시대에 맞게 그래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본 인프라라든가 투자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본이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게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앞으로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네. 실제로 저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다시 하고 바이든 시대에 했던 많은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방식의 새로운 질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점에서 AI라든가 디지털을 중요하게 보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 인프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 시대 성장 시대는 철이 하나의 핵심이었다면 네. 지금 반도체를 하는 것들도 이런 디지털 기반화는 데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는 관점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연 이제 노령화 시대,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런 질적 성장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서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1, 2년 동안 일본 증시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컸고요. 예. 미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 대비 훨씬 강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 주가가 강했던 것들이 IT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이런 변화들의 핵심인 기업들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오히려 이거는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어찌 보면 그런 대안으로 AI와 로봇 등등을 선택했고 일본도 그 어느 국가 못지않게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국가로서 배송할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여러 대목 속에서 물류센터의 혁신을 제일 먼저 선봉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른 식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결과 잘 찾으면 다시 우리나라나 외국에 수출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시스템 하나하나 뭐 아까 말한 물류센터 하나하나 놓고 보면 뭐 한국도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있고 뭐 하나하나는 예.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의 그런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거를 과연 접근하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내재화시키고 적용하느냐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인 거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하고 솔루션화 돼가지고 사실은 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일본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조금이나 지원 투자를 하거나 정부에 대한 인프라망이나 이런 것들 개방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 보완이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좀 지지부진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일본처럼 또는 미국처럼 좀 선도적인 것을 좀 받아들이려면 우린 어디서부터 좀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식의 예를 변환.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산업화 처음 초기 때 뭐 포항제철에 공장을 지을 때 네. 거기 지으면 거기 계시는 분들 당연히 힘들고 쫓겨나고 고향에 어렵게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대를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가져갔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데이터 센터 성장력 굉장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뭐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했고 첨단 물류센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의 개별건이 아니라 이것들을 위한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 시대 이런 구조에 맞기 위해서 하고 여기에 맞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이 우리가 이제 하는 좀 근본적 변화가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도 좀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이나 국민들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인구 구조가 바뀐다는 게 이렇게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마저도 준비를 해야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도 큰 변화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